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이란에 강한 공격을 가하겠다며 전쟁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브렌트유는 3년 7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란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고요? 네, 폭스뉴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머지않은 시점에 전쟁이 종료될 거라면서도 자신이 뼛속까지 느낄 때 전쟁을 끝낼 거라고 말해 당분간 대이란 전쟁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미 해군이 호위하는 계획에 대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이 밝힌 대로 당장 호위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앞서 백악관은 유가 상승에 대응해 미국 내 항구간 운송은 미국 선박만 할 수 있도록 한 이 존스법의 한시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존스법의 한시적 유예 가능성에 대해 묻자 들여다보겠다라고만 답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을 돕고 있다는 말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he might be helping him a little bit, yeah, I guess, and he probably thinks we're helping Ukraine, right? Thing, you know, it's like, hey, they do it and we do it, in all fairness. 네, 미군도 오늘 강한 타격을 예고했는데요. 또 미 국방장관은 모즈타바의 부상을 공식 확인했다고요? 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란 상공에서 평소보다 20% 많은 출격과 폭격이 이뤄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댄 케인 합참의장도 오늘 물리적 타격이 가장 강력하게 이뤄지는 날이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미 합참의장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Today will be our heaviest day of kinetic fires across the operating area. They're continuing to destroy the Iranian Navy to ensure freedom of navigation, and this means going after Iran's mine-laying capability and destroying their ability to attack commercial vessels. 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또 어제 첫 성명을 낸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와 관련한 발언도 했습니다. 모즈타바가 부상으로 외모가 훼손된 상태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We know the new so-called not-so-supreme leader is wounded and likely disfigured. His father, dead. He's scared, he's injured, he's on the run, and he lacks legitimacy. It's a mess for them. Who's in charge? Iran may not even know. 네, 또 이란의 지도자가 절박한 상태로 지하에 들어가 숨어 있다면서 그건 쥐가 하는 짓이라고 원색적인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해 이란이 기뢰를 설치했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오늘 모즈타바 하메네이 등 이란 주요 지도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1,000만, 우리 돈으로 약 149억 8천만 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와 뉴욕 증시 모두 타격을 받았다는 소식인데 먼저 유가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또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주 타격 발언으로 브렌트유가 이틀째 배럴당 $100를 넘어섰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어제보다 2.7% 오른 1배럴에 $103 1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3년 7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인데 이란 전쟁 이후로 봤을 때는 42%의 상승률을 보인 겁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도 3.11% 오른 1배럴에 $98 71센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릴 거라고 했지만 시장을 안심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가 불안이 심화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 새 최고 지도자가 첫 공개 메시지로 항전을 선언하기 하루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들에게 이란의 항복이 임박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 13일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주요 7개국 G7 정상과의 화상회의에서 이란이 곧 항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의 성과를 부각하면서 우리 모두를 위협하던 암적 존재를 제거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첫 공개 메시지를 내고 항전 의지를 천명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대이란 군사 공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란 공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현지 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폴리티코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벤스 부통령이 대이란 작전에 대해 회의적이며 성공에 대해 우려하고 단순히 반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에 대해 벤스가 트럼프보다 군사행동에 대해 훨씬 더 소극적이라는 수개월간에 걸친 추측의 장막을 걷어낸 것이며 이라크에서의 해병대 복무 경험을 통해 형성된 미군의 군사 개입에 대한 벤스의 잘 알려진 회의로는 작전 성공에 대한 그의 더 가라앉은 어조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설을 부추겨왔다고 짚었습니다. 이라크에서 미군 공중급유기가 추락해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면서 개전 이후 미군 사망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걸프 지역의 국가들도 드론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만에서 드론 파편을 맞은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김다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라크 서부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던 미국 공중급유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타고 있던 승무원 6명 모두가 숨졌습니다. KC-135 급유기가 다른 급유기와 공중에서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The incident occurred over friendly territory in western Iraq while the crew was on a combat mission, and again was not the result, as CENTCOM has said, was not the result of hostile or friendly fire. 미 국방부는 전쟁을 시작한 이래 미군 140명이 다쳤고 7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사고로 미군 전사자 수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밤 이란과 미국 사이 중재 역할을 해온 오만에는 드론이 날아들었습니다. 무산담으로 향하던 드론은 요격됐지만 소하르에선 노동자 2명이 파편에 맞아 숨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오만에서 발생한 피격은 모두 4건으로 표적이 된 항구는 연료 저장 시설을 갖춘 해상 물류 거점입니다. 소하르 포트 주변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하고 파키스탄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 들었고요. 부상자는 90명 발생했다고만 들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금융허브인 두바이 금융지구에선 빌딩 외벽에 드론 요격 파편이 떨어져 불이 났습니다. 이라크 해안에서도 유조선 2척이 피격됐고 아랍에미리트 해안을 지나던 컨테이너선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 이후 16척의 선박이 걸프해역에서 공격을 받고 최소 7명이 숨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이제 중동 전쟁이 2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에서 200개 넘는 표적을 타격한 데 이어 테헤란에서 대규모 파상 공습을 벌였습니다. 이란의 반격 속에 걸프 지역 유럽 국가 병력에서도 처음으로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오전 이스라엘이 다시 테헤란 전역을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루 동안 이란 서부와 중부에서 200개 넘는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투기들이 20회에 걸쳐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방어체계, 무기 생산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도 군사작전을 이어가면서 헤즈볼라 테러리스트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לילה צה"ל תקף והשמיד גשר מרכזי מעל נהר הליטני ששימש כמעבר למחבלי החיזבאללה ולהעברת נשק לדרום לבנון. 이란도 이스라엘 곳곳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서는 미사일이 주택가에 떨어져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라크 북부의 정유시설도 드론 공격을 받았고 에르빌에도 드론 공격으로 이라크군의 대테러 훈련을 교육하던 프랑스 군인 7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걸프 지역 유럽 국가 병력에서 전사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군을 향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공격의 배후가 어디인지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은 유전이 위치한 동부 지역에서 또다시 드론 여러 대를 격추했고 튀르키예 영공에서도 나토 방공망이 개전 후 세 번째로 이란 탄도미사일을 격추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출구를 모색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이란은 새 최고 지도자 선출 이후 오히려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동포들 가운데는 육로를 통해 인접국가로 대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삶의 터전을 둔 동포들 상당수는 쉽게 떠나기도, 그렇다고 마냥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안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명형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단행한 이후 중동 정세는 여전히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습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이스라엘 곳곳에서는 사이렌이 울리며 동포들의 일상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머물던 한인들 상당수는 한인회와 대사관의 도움으로 육로를 통해 인접 국가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계속 쉴 새 없이 사이렌이 울리니까 뭔가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었고 요격 소리도 계속 들리다 보니까 그게 약간 불안감으로 좀 왔던 것 같아요.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있었고 그래서 피난을 오게 된 게 아닐까. 동포 100여 명과 함께 이스라엘 남부 타바 국경을 넘어 이집트로 향하는 피난길. 국경을 통과하는 데만 4시간 가까이 대기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왜 기다리는지도 모르게 무한 대기를 하니까 다들 지쳐 있는 상황이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뭐 아기가 있으신 분들도 있었는데 하지만 무사히 국경을 통과한 뒤에는 안전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집트 동포들의 따뜻한 응대에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새벽 2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도시락도 준비해 주셔가지고 하나씩 다 가져가고 그래서 그래도 힘들긴 하지만 다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와 달리 생활 기반이 이스라엘에 있는 일부 동포들은 쉽사리 떠나지 못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학 기숙사에서는 공습 경보가 울릴 때마다 학생들이 지하 방공으로 대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폭발음이나 떨어지는 소리나 하는 거는 올해가 지금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일부 유학생 중에는 항공편이 재개되면 출국을 고려하겠다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잔류를 선택하겠다는 입장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사실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수업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만약에 말을 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사실은 학생들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쉽게 떠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과 한인회는 SNS 등을 통해 대피 정보를 공유하며 추가 육로 대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YTN 월드 명영주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는 우리나라 선박과 선원 상당수도 발이 묶여 있는데요. 이란이 기뢰를 설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선박을 공격하는 등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선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배들은 전쟁이 터진 뒤 2주가 넘게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No ship in every type is not allowed to pass from the Strait of Hormuz till next notice. 문제는 봉쇄가 장기화하는 것을 넘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실제로 태국 선박 등을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메네이에 이어 이란의 차기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첫 메시지도 호르무즈 봉쇄 강화여서 상황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قطعاً همچنان از اهرم مسدود کردن تنگه هرمز باید استفاده شود. 호르무즈 해협에는 우리 선박 20여 척과 선원 180여 명도 발이 묶여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배에 생필품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가까운 항구에서 물건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해당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 최악의 경우 선원들이 배를 두고 내려야 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서 선박별로
생필품 상황을 점검을 하고 또 선원이 하선을 요구할 경우에 귀국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선사와 긴밀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청해부대 파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기뢰 위험이나 이란의 직접 공격 가능성 등으로 위험 부담이 커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불안한 기다림은 당분간 기약 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된 첫날 시민들은 고공행진하던 기름값이 안정될 거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아직은 체감할 정도로 가격이 낮아지지 않았다거나 제도가 오래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첫날 기대감을 안고 주유소를 찾는 운전자들. 특히 기름값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기대가 큽니다. 가격이 내려주면 소비자야 좋죠. 이 하루에 기름값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6, 7만 원씩 매일 넣어요. 바쁜 와중에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수십 분씩 줄을 서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안도하기도 합니다. 주유소들이 다 똑같은 가격으로 동결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좀 싼 주유소 안 찾아다녀도 되고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일부에서는 아직 제도 시행 전과 가격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주유소가 위치한 고양시 일대에서는 오전부터 가격 내리기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것도 오후부터 인하 행렬에 동참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이른 수준입니다. 아직 이전에 비싼 가격에 사온 기름을 팔아야 하기 때문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아직까지 큰 차이는 없어요. 1, 20원 차이인데 아직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 최고 가격제를 유지하는 데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장기전이 되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공행진하는 기름값에 힘들었던 시민들은 하루빨리 최고 가격제가 시장에 안착하길 바랐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이처럼 어제 일선 주유소들도 가격 인하에 나섰지만 당장 큰 폭으로 가격을 조정하기는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값이 떨어지려면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송수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자영주유소. 무연 휘발유 가격은 1,818원, 경유는 1,848원입니다. 전날과 비교했을 때 휘발유는 34원, 경유는 51원 낮춘 가격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아침, 주변 주유소들이 하나둘 가격을 내리자 가격 인하에 동참했습니다. 혹시 더 싼 주유소로 손님이 몰릴까 30분마다 한 번씩 주변 주유소 10여 곳의 가격 추이를 확인하며 가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조금 더 비싸게 팔아야지 맞는데 약간 손해보면서 팔았거든요. 여기 주변 시세 맞추느라고 한 30분 전에 나올 때 보니까 한 5집 정도의 기름이 내렸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최고가격제 시행 전에 정유사에서 비싸게 사온 기름을 팔고 있다 보니 당장 가격을 낮추기엔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부터 정부에서 1,700 얼마에 해준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사온 거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2,200원에 사왔는데. 그렇다고 계속 기존 가격을 유지했다가는 아예 손님이 끊길까 봐 걱정인 상황. 언제 얼마나 가격을 내릴지 고민입니다. 지금 못 내렸죠. 왜냐면 밑져가면서 팔 수는 없으니까. 이게 보면 차가 안 들어오잖아요. 기름값이 비싸니까 차가 안 들어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주유소들도 가격 인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만 주유소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큰 폭으로 기름값이 조정되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가 관련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매점 배석 신고센터는 석유 제품 과다 구입을 유도하는 행위, 판매 거부, 재고 은닉, 가격 급등 의심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각 자치구 홈페이지나 전화 120 다살 콜센터 등 통해 접수가 가능하고 신고된 내용은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제유가가 $100를 돌파하면서 코스피는 1.7% 내린 5,487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했지만 개인은 저점 매수에 나서 2조 4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를 비롯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했고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 등 일부 종목만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2.3% 내린 1,122로 개장했지만 기관의 2천억 원 순매수로 0.4% 오른 1,152로 마감했습니다. 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90원으로 출발해 1,493원으로 오후 3시 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세력과의 절연을 놓고 국민의힘은 집안 싸움이 절정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인적 쇄신 요구에 선을 그은 가운데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사퇴했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 어게인을 둘러싼 내용으로 중도층이 떠나며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할 거란 위기감 속에 지방선거 석 달 전 국민의힘의 선택은 결국 절윤결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이후 장 대표의 행보는 조금씩 달라지는 듯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한 연이은 사과로 애둘러 절윤 실천에 나섰고 급하게 의료 개혁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지방선거 때까진 친한계 등에 대한 윤리위 징계를 멈추자며 나름의 후속 조치도 내놨습니다. 대통합에 나서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하지만 외연 확장, 중도층 마음을 얻기엔 턱없이 부족한 행보란 지적이 당 안팎에서 계속됩니다. 징계 보류는 갈등 봉합을 명분으로 장 대표 측근 징계도 멈추려는 속셈이란 지적 속에 당내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한 인적 쇄신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전한길, 고성국 등 당내 극우 인사들을 즉각 제명. 이런데도 장 대표는 사실상 주변 인사 정리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의만 있고 실천은 없다는 비판 속 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5차 법이 내이지만 TK에서도 민주당이 밀리는 등 모든 지역, 모든 연령층에서 여당이 뒤졌습니다. 이러자 장동혁 대표 얼굴로 지방선거 치를 수 있겠느냐, 혁신선대위 꾸리고 대표는 아예 이 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배수의 진까지 치며 변화를 촉구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빠지는 겁니까? 혁신선대위의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오 시장의 요구는 자신만의 일정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라며 선민의식이자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방선거 핵심 승부처인 서울의 시장 후보 등록부터 파열음이 계속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혁신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갑자기 사퇴해버렸습니다. 당내 윤 어게인 세력 정리를 둘러싼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시장 등의 기싸움 속에 공관위원장까지 공석이 되며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전략은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첩된 난관을 타개할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지 장 대표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친여 성향의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촉발된 공소 취소 거래서를 놓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하는 모양새인데요. 이를 계기로 올드 민주당과 뉴 이재명계 사이의 균열이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혼란이 극심했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매듭짓고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하려던 민주당에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여권의 빅스피커로 여겨지는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친명계 의원들이 곧바로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고 당이 분명한 입장과 함께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당이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거는 민주 파출소급이 아니라 민주 경찰서에서 대응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매우 심각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임에도 불구하고 왜 당에서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저도 좀 묻고 싶습니다. 이후 정청래 대표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냈는데 이른바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동시에 여권 내 분열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 뜬금없이 공천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닙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거래설을 폭로한 전 MBC 기자 장인수 씨를 고발하겠다고 했지만 김어준 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탈화자에 대해서 하죠. 저희가 그동안 그래왔습니다. 당에서는 당사자 원칙으로 했습니다. 곧바로 정 대표가 김 씨를 감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가 진영 내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정 대표를 두둔했고 정 대표도 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강조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갈등이 불거지자 민주당 내 권력 투쟁이 재차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지층 분열 속 당권파인 이른바 올드 민주당계와 비당권파인 뉴 이재명계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김 씨가 뉴 이재명계 의원들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며 오히려 무고죄 대응을 언급하면서 갈등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니체가 말한처럼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명제입니다. 그런 우리의 스스로의 자기 검열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내 친이재명계가 김어준 씨와 본격적인 선긋기에 나서는 가운데 당내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소 취소 거래설이 여권 분열에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현지 시간 13일 김 총리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미투자 특별법을 포함한 한미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걸로 보입니다. 국무총리실은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총리가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에 이어 한국계 앤디 김 상원 의원을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우리 국회 대미투자 특별법 의결 등을 설명하며 대미투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과 한국인 전문직 비자 할당 신설을 골자로 하는 한국 동반자 법안의 미 의회 통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김 총리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들은 뒤 정부의 지원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미 국제무역법원의 명령으로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받게 된다면 직원들에게 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현지 시간 13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뜻밖의 횡재를 얻게 된다면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똑똑한 일은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모든 이유는 제조업의 미국 회귀를 위해서이고 수년간 겪어온 막대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엄정한 소송 지휘를 요청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개인정보 3,300만여 건이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한 첫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쿠팡을 상대로 한 손배 소송 가운데 변론 기일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쿠팡 이용자 강모 씨 등 2,000명에 달하는 원고 측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자료 등 각각 30만 원을 쿠팡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첫 기일에서 원고 측은 어처구니 없는 총체적 시스템 붕괴로 스미싱 범죄 피해 등에 노출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쿠팡 측이 유출 사고 후에도 노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단독범의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발표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청구 이유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별도의 반박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후 법 위반 여부를 다툴 행정소송을 마친 뒤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은 행정소송을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와야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산발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첫 소송의 진행 경과와 재판부 판단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지난달 막을 내린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경기 못지않게 주목받은 것이 바로 K푸드입니다. 미식의 본고장 이탈리아를 사로잡으며 올림픽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된 K푸드의 활약상을 손종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밀라노의 상징 100년 역사의 노란색 트램이 도심을 가로지릅니다. 올림픽 기간 한국의 맛을 알리는 달리는 홍보관으로 변신해 전 세계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선수단의 거점인 코리아 하우스에도 김치와 라면은 물론 호떡과 어묵까지 한국 음식을 맛보려는 세계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서 K푸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먼저 K푸드 존이 가장 인기가 많았었고요. 밀라노 중앙역에서는 특별한 미식 실험도 열렸습니다. 이탈리아 해산물에 김치와 된장 같은 한국의 발효미약을 더한 퓨전 요리가 미식가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렸습니다. 이탈리아 식전주 문화인 아페리티보에도 소주와 복분자 칵테일이 등장해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했습니다. 고추장, 된장을 모두 사용했고요. 그리고 김치도 다 좀 상큼하게 생선 요리에 다시 이렇게 포인트로 줌으로써 sono dei prodotti che possono essere, come tantissimi altri ingredienti, miscelati per creare dei cocktail fantastici con un tenore alcolico molto più basso e anche un tenore zuccherino molto più basso. 이번에는 밀라노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과거 한국인으로 북적이던 한 식당은 이제 손님 10명 중 7명이 현지인일 정도로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Siamo del nord, quindi non è una cosa nostra. Sud c'è perché hanno il peperoncino piccante e tante altre cose. Però grazie a voi. 실제로 지난해 한국 농식품의 이탈리아 수출액은 전년보다 24% 늘어난 8,97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외국 음식에 대해 비교적 보수적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식품 수출을 최근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K푸드가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식문화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인의 식탁에 한 발 더 다가선 K푸드. 미식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 우리 맛의 영토를 소리 없이 넓혀가고 있습니다. Basiche Tisaio.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YTN 월드 손종윤입니다. 아침엔 여전히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이 5.1도, 대구와 대관령은 영하권인데요. 낮에는 서울이 12도, 대구가 15도까지 올라서 초봄 날씨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날이 풀리면서 산을 찾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산림청이 오늘부터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시행합니다. 이 대형 산불이 주로 3월에서 4월 사이에 집중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부는 흐리고 남부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충청과 남부지방은 서리가 내리는 곳 있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5.1도, 춘천 0.4도, 대구가 영하 1.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청주와 대전 14도, 대구는 1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